반갑습니다. 좋은습관연구소 운영자 이승현입니다. 자, 자본주의 10줄 책 읽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챕터 2. 재테크로 제일 많이 돈 번 사람은 누굴까? 라는 내용입니다. 네, 정답은 은행입니다. 제가 챕터 1을 얘기하면서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은행의 역할, 그리고 은행이 얻게 되는 여러가지 이익, 은행은 자본주의 뿌리이기 때문에 뭐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되는 한 은행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재테크와 관련해서 이제 은행의 진실 같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재테크를 우리 이제 많이 강조를 하죠. 예, 강조를 하는데 과연 진짜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이 있을까? 라고 최근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돈을 번 사람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 사람은 되게 소수고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실은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때로는 돈을 잃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죠. 은행은 실은 사람들에게 재테크를 하라고 막 유도를 하고는 결국 수수료를 통한 이익을 쌓아가는 게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사람들에게 계속 재테크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부추기죠. 누구누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네, 뭐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년대 이후부터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고 금융시장이 개방이 됨으로써 2000년대에는 은행이 이제 막 펀드, 보험, 신용카드 발급하면서 재테크가 이제 유행이 막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재테크라는 게 사실은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고 금융시장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막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것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자본주의가 금융 자본주의로의 어떤 전환이 되면서, 아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팔고 그거를 이제 사고 하는 걸 통해서 이익을 남기고 돈을 벌고 하는 어떤 이런 선순환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상품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금융 상품이라는 걸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형태의 일종의 돈놀이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는 뭔가 상품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이제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2000년 이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의 발달이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뭐 부정적으로 또 바라보면은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돈을 낳는 세상, 뭐 땀 흘리지 않는 세상, 뭐 이런 걸 또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여튼 그런 90년대에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2000년대 들어와서 재테크가 유행하면서 개인들은 과연 돈을 벌었을까? 아시다시피 투자의 실패를 겪는 케이스가 속출했다. 여기엔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불안전 판매로 인한 개인들의 손해가 분명히 있었다. 은행은 사실 금융상품을 팔아서 이익을 내는 회사다. 과거에는 우리가 은행에 대한 공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은 다 착한 곳,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고 또는 내 돈을 잘 보관해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의 은행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금융상품을 팔아서 수수료를 떼먹느냐, 그 고민만 하는 회사인 거죠. 예. 그래서 은행이 소개하는 고수익률 상품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 위험한 상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권유하는 거는 주의를 해야 된다고 책에서 얘기합니다. 예. 펀드는 저축이 아니라 투자인 거죠. 근데 펀드를 마치 저축인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은행도 한때는 있었습니다. 펀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매년 운영비도, 운영비도, 죄송합니다. 펀드는 저축이 아니라 투자다. 펀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고 매년 운영비도 내야 한다. 그래서 펀드를 하려면 펀드를 볼 줄 아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험 역시 우리가 보험을 통해서 뭔가 재테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험도 가만히 보면은 재테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품이 있죠. 뭐 정액 상품도 있고 실손 보장 상품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뭔가 은행에서 얘기하는 그 자본주 은행 하여튼 희생양, 은행에게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파생상품은 투자를 위한 도박인 거죠. 파생상품이 뭔지 아시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사과를 두고서 사과 식초, 사과잼을 만드는 게 이제 파생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사과가 가을에 출시가 될 텐데, 사과가 출시되기 전에 미리 사과가 이번에 맺히면은 얼마에 내가 살게요라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사과가 딱 출시가 될 때는 뭐 풍년이 들었어. 사과 풍년.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졌어. 내가 미리 정해준 값보다 떨어져 버렸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반대로 사과가 뭐 흉작이라 가지고 사과가 너무 귀해. 그래서 뭐 한 알에 막 2,000원, 3,000원씩 해. 근데 내가 미리 샀을 때는 뭐 1,000원 정도에 샀어. 그러면 나는 이익을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파생상품 투자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주로 원유, 기름, 그 다음에 원재료, 그러니까 뭐 곡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런 투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행이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대한 농간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을 잘 할 필요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 아이들의 경우 금융지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부모님과 함께 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다. 예. 근데 이런 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뭐 용돈 주세요 하면 부모님들이 용돈을 주다 보니까 돈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돈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집안의 가계 경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해외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저축, 투자, 소비, 기부까지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가르친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저 역시도 저축, 소비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배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투자나 기부에 대해서는 특히 뭐 투자는 잘 모르니까 얘기를 못했던 거고, 잘 못 가르쳤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투자도 많이들 공부하시니까 자녀에게 이 투자에 대한 것도 잘 알려주고, 투자의 원리,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한다는 것, 은행이 얘기하는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틀린 말, 뭐 바른 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기부. 예. 해외에서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있는 겁니다. 이 기부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환을 통해서 쌓여지는 그 이익이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들이, 그 한두 사람이 더 많은 사람에게 기부를 함으로써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이익을 서로 공평하게 쉐어하는, 이런 것들도 선진국의 경우에는 중요하게 함께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바로 이런 금융지능인 거죠. 그래서 금융 서비스는 계속 활대 발전 중이고, 우리는 투자자가 아니라 금융 소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떤 특정 상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정 상품을 판매하거나 소개하지 않는, 이거는 이제 그거네요. 그 보험사들이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하셨는데, 보험사들이 재무 설계를 해준다고 해놓고는 결국에는 가만히 보면은 자기네들 상품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특정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보험사나 이런 데 소속되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는 재테크의 진실, 은행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은행은 개인 누구나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은행은 진실을 갖춘 채 개인들에게 투자를 유도하고요. 개인이 돈을 벌든 잃든 은행은 수수료를 챙기는 거죠.
자, 이것이 은행이 얘기하는 진실입니다. 자, 자본주의에서 은행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개인들,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들에게는 이 은행이 주는 역기능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금융지능을 가지고서 잘 알고 체크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저축, 투자, 소비, 기부까지 아이들에게 금융 공부를 시키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챕터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